겨울바람이 비닐을 휘감아 천막촌을 울렸다. 2월의 한강 둔치는 철빛 안개로 뒤덮여 있었고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희미한 윤곽만 남겨두고 사라져 있었다. 정서진 이사장은 검은 코트에 깃을 세우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카메라 플래시가 여전히 그의 뒤를 따라다녔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희망 나눔 봉사라고 적힌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다. 재단 홍보팀이 준비한 완벽한 무대였다. 도시락 상자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의 파란 조끼가 분주히 움직였다. 그러나 서진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 모든 연출된 풍경이 아니었다. 천막촌 끝자락 찢어진 비닐 틈으로 보이는 한쪽 다리와 낡은 목발이었다. 그 순간 15년의 시간이 순식간에 부서지듯 되감겼다. 머리칼 사이로 드러난 얼굴. 한때는 윤기나던 검은 머리가 이제는 회색빛으로 바랬고 막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파였다. 그러나 서진은 알 수 있었다. 그 이마의 작은 흉터,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의 각도, 추위에 움츠러들 때의 어깨 곡선까지 박리나였다. 그의 손가락이 오래된 버릇대로 엄지관절을 집요하게 문지르기 시작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나타나는 증상이었다. 비서실장이 다가와 속삭였다.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움직일 수 없었다. 리나는 천막 안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다. 비닐봉지에 담긴 몇 개의 빈캔, 접어둔 신문지, 그리고 낡은 담요. 그녀의 왼쪽 다리는 무릎 아래에서 잘려 있었다. 목발의 의지에 몸을 지탱하는 그녀의 움직임은 익숙해 보였다. 오랜 시간 그 몸에 적응해온 사람의 자연스러움이었다. 카메라가 셔터를 연발로 터뜨렸다. 이사장님, 이쪽 봐주세요. 기자들의 요청이 쏟아졌다. 서진은 손으로 렌즈를 가렸다. 촬영 중단. 낮게 깔린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홍보팀장이 당황한 얼굴로 다가왔지만 서진의 표정을 보고는 말을 삼켰다. 리나가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다. 1초, 2초, 3초.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리나의 눈에 스친 것은 놀라움이었을까, 분노였을까, 아니면 체념이었을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천막 안쪽으로 비틀거리며 사라졌다. 비닐이 펄럭이며 그녀의 뒷모습을 가렸다. 서진은 손에 들린 도시락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흰색 스티로폼 용기에 재단 로고가 선명했다. 정서진 이사장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이 상자가 왜 이토록 무거운지 이해했다. 무게는 상자가 아니라 말하지 못한 과거였다. 15년 전 그 여름밤 미안해, 더는 못하겠어라고 말하며 돌아섰던 자신의 비겁함이었다. 자원봉사자 한 명이 다가왔다. 이사장님, 배식 시작하시겠습니까?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계획된 동선을 벗어났다. 곧장 리나의 천막으로 향했다. 비서실장이 뒤따랐지만 서진은 손짓으로 제지했다. 천막 앞에 섰다. 안에서는 억눌린 기침 소리가 들렸다. 리나야.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대답은 없었다. 나야, 서진이. 여전히 침묵이었다. 그는 천막 입구에 도시락을 내려놓았다. 들어가도 될까? 가세요.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15년이나 늦었잖아요. 서진은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콘크리트가 무릎을 파고들었다. 알아. 변명할 생각 없어. 다만 뭐요?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리나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당신네 재단 홍보용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노숙인 돕는 착한 이사장님?
바람이 다시 비닐을 흔들었다. 서진은 천막 틈으로 보이는 리나의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한쪽 다리로 서 있는 그 그림자가 흔들렸다. 그 다리는 관심 끄세요.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서진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그리고 천막 입구에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다. 연락처야. 필요한 게 있으면. 명함이 안에서 구겨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사장님, 홍보팀장이 다급하게 불렀다. 기자들이 기다립니다. 서진은 천천히 일어섰다. 마지막으로 천막을 돌아보았다. 그 순간 깨달았다. 오늘의 행사는 홍보가 아니라 심판이었다. 그 심판의 이름은 기억이었다. 15년 동안 묻어두었던 기억이 되살아나 그의 목을 조였다. 단상으로 돌아가는 길, 서진은 비서실장에게 낮게 지시했다. 박리나,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기록을 찾아봐. 예, 모든 기록이라고 했어. 재단과 관련된 것도. 비서실장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무언가 알고 있는 듯 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께는 내가 알아서 해. 마이크 앞에 선 서진은 준비된 원고를 접었다. 그리고 즉흥적으로 말을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돕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는 이분들의 삶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들이 왜 여기 있게 되었는지를. 플래시가 터졌다. 그러나 서진의 눈은 저 멀리 천막촌을 향하고 있었다. 리나의 천막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아마도 난로에 불을 지핀 모양이었다. 그 연기가 겨울 하늘로 흩어지는 것을 보며 서진은 앞으로 자신이 마주해야 할 진실의 무게를 가늠했다. 그리고 그 진실 속에는 분명 리나가 잃은 한쪽 다리의 이유가 있을 것이었다. 서진의 기억 속 리나는 따뜻한 식탁과 묵직한 침묵의 사람이었다. 대학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경제학 원서를 베고 잠들어 있었다. 볼에 책장 자국이 선명했고 손가락에는 잉크 얼룩이 묻어 있었다. 일어나요. 도서관 문 닫아요. 그때 그녀가 깜짝 놀라 일어나며 보인 미소가 서진의 세계를 조용히 흔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조용했다. 학교 앞 작은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고 한강 둔치를 걸으며 미래를 그렸다. 리나는 장학금으로 학비를 겨우 충당하는 학생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무너질 듯 무너지지 않는 체온이 있었다. 추운 겨울날에도 서진의 손을 꼭 잡아주던 그 온기가 그에게는 전부였다. 나중에 우리 아이 낳으면 이름 뭐로 할까? 어느 봄날 벚꽃 아래서 리나가 물었다. 하율이 어때? 맑을 하에 비율율. 맑은 기준이 되는 아이. 서진이 대답했다. 리나는 그 이름을 수첩에 또박또박 적었다. 좋아. 하율이야. 그러나 그의 집안은 다른 세계였다. 정가는 3대째 이어온 재단을 운영하는 명문가였다. 체면과 족보, 후계 구도가 모든 것을 지배했다. 어머니 최명자는 재단 이사장이자 가문의 실질적 수장이었다. 그녀의 말은 칼날이었고 그 칼날은 항상 한 방향을 가리켰다. 재단이 먼저다. 졸업을 앞둔 겨울, 서진은 리나를 집으로 데려갔다. 최명자는 리나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차갑게 말했다. 집안이 어디시죠? 리나가 고아원 출신임을 알게 된 순간 최명자의 표정은 돌처럼 굳었다. 서진아, 잠깐 나와봐. 서재로 불려간 서진에게 최명자는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리나의 신상 조사서였다. 고아원 입소 기록부터 아르바이트 내역까지 그녀의 삶이 숫자와 문장으로 해체되어 있었다. 이런 여자가 우리 가문에? 최명자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넌 재단을 이어받을 사람이야.
내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어머니, 저는 리나를 사랑합니다. 사랑? 최명자가 비웃었다. 그 감정 하나로 100년 가문을 무너뜨릴 셈이니? 내가 만약 그 여자와 결혼한다면 후계 구도에서 제외될 거야. 재단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어. 압박은 날로 심해졌다. 최명자는 리나가 다니던 회사에 압력을 넣어 해고시켰고 리나가 새로 구한 직장마다 방해 공작을 펼쳤다. 서진은 어머니와 맞섰지만 최명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포기하든 그 여자가 포기하든 둘 중 하나야. 그의 여름밤 서진은 무너졌다. 리나의 원룸 앞에서 그는 차마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다. 문을 열고 나온 리나의 눈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다. 들어와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미안해, 더는 못하겠어. 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어머니가 재단이. 리나는 아무 말 없이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 침묵이 서진의 가슴을 찢었다. 나 비겁한 거 알아. 하지만 너도 이런 삶은 원하지 않잖아. 매일 감시받고 압력받고. 그래요. 리나가 말했다. 가세요. 당신 세계로 돌아가요. 서진이 돌아선 순간 리나는 알았다. 뱃속에 2달째 자라고 있는 생명을. 그러나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그를 붙잡는 족쇄가 되고 싶지 않았다. 아니, 이 아이가 그 차가운 가문의 도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서진이 떠난 후 리나는 반지하 방으로 이사했다. 배가 불러오자 새벽 신문 배달을 시작했다. 낮에는 식당 설거지, 저녁에는 편의점 알바. 그렇게 홀로 아이를 낳았다. 박하율. 서진과 함께 정했던 그 이름을 아이에게 주었다. 하율은 엄마를 닮아 밝은 아이였다. 가난했지만 리나는 최선을 다했다. 새벽에 나가 신문을 돌리고 지하철 화장실을 청소하고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었다. 하율이 아빠는? 하고 물을 때마다 리나는 답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봐. 그렇게 7해가 흘렀다. 2018년 여름 리나가 사는 동네에 재개발 바람이 불었다. 정씨 재단이 주도하는 대규모 도시정비 사업이었다. 주민들은 하나둘 떠났지만 리나는 갈 곳이 없었다. 보상금도 세입자인 그녀에게는 해당 없는 이야기였다. 그날도 리나는 폐지를 줍고 있었다. 하율은 철거 예정인 빈 건물에서 놀고 있었다. 엄마, 여기 고양이가 있어요. 하율의 목소리가 들렸다. 리나가 고개를 들었을 때 검은 옷의 사내들이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철거반이었다. 하율아, 나와. 리나가 소리쳤다. 그러나 사내들은 이미 작업을 시작했다. 굴착기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건물 한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리나는 미친 듯이 뛰었다. 재개발 철거장 안쪽 붉은 경고등이 깜빡였고 철골의 그림자가 흔들렸다. 와르르. 추락음과 함께 세계가 무너졌다. 철제 기둥이 쏟아져 내렸다. 리나는 본능적으로 하율을 향해 몸을 던졌다. 아이를 품에 안고 몸을 웅크렸다. 철골이 그녀의 왼쪽 다리를 짓눌렀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리나는 비명도 지르지 않았다. 품 안의 하율이 무서워할까봐. 엄마. 하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리나가 고개를 들었을 때 아이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괜찮아, 엄마가 있어. 리나는 울면서 아이를 흔들었다. 그러나 하율은 대답하지 않았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하율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리나는 왼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그러나 더 큰 상실은 다른 곳에 있었다. 병원 기록에 하율의 이름은 없었다. 사고 보고서에도
사망자 명단에도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중에 리나가 알게 된 것은 정씨 재단이 사고를 은폐했다는 사실이었다. 무사고 현장이라는 도장이 모든 서류에 찍혔다. 재단에서 가장 자주 쓰는 단어가 그날의 진실을 덮었다. 하율의 죽음은 공식적으로 없는 일이 되었다. 리나는 무너졌다. 목발을 짚고 하율을 찾아 헤맸지만 아이의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다. 재단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경비원들에게 쫓겨났다. 미친 여자라는 딱지가 붙었고 그녀의 호소는 묵살됐다. 절망 속에서 리나는 펜을 들었다. 사랑하는 하율에게로 시작하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아빠 대신 엄마가 전하는 아빠의 말들. 하늘나라에 있을 아이에게 보내는 도착하지 않을 편지들. 그것이 그녀가 제정신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렇게 8년이 흘렀다. 리나는 노숙인이 되었고 한강 다리 아래 천막촌에 자리를 잡았다. 매일 밤 그녀는 하율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오늘 15년 만에 서진을 다시 만났다. 가계도에서 지워진 이름, 그러나 엄마의 가슴에 영원히 남겨진 이름. 박하율. 그날 밤 서진은 비서실장 김현수를 집무실로 불렀다. 새벽 2시. 재단 건물의 불빛은 대부분 꺼져 있었고 복도에는 경비원의 발자국 소리만 간간히 울렸다. 지난 15년 박리나와 박하율의 기록을 모두 찾아봐. 김현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15년 전부터 재단에서 일했다. 최명자 회장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재단의 모든 비밀을 관리해온 사람이었다. 그 이름들을 어떻게 아십니까? 오늘 만났어. 리나를.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쪽 다리가 없더군. 그리고 하율이라는 이름. 내가 지었던 이름이야. 김현수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들었다. 이사장님, 이거는. 알아. 어머니가 관여했겠지. 그래도 진실을 알아야겠어. 김현수는 망설이다가 일어났다. 따라오십시오. 지하 3층 보관실. 방화문 너머로 끝없이 늘어선 철제 캐비닛들. 김현수는 가장 안쪽 캐비닛을 열었다. 2018년 특별관리 라벨이 붙은 상자를 꺼냈다. 회장님 지시로 폐기하려 했지만 제가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서진은 상자를 열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회계 서버에서 출력한 지출 로그였다. 2018년 7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의심스러운 현금 출금 기록들이 줄을 이었다. 특별 프로젝트 5-7 현장 관리비, 긴급 처리 비용. 합계 15억. 다음은 현장 출입 기록이었다. 철거 현장 관리소장의 수첩 복사본. 7월 23일자 페이지에 붉은 펜으로 그어진 문장. 오후 3시 47분 건물 비동 붕괴. 사상자 2명 확인. 그러나 공식 사고 보고서는 없었다. 아니, 있었지만 무사고로 작성되어 있었다. CCTV는? 서진이 물었다.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김현수는 USB를 꺼냈다. 백업 서버에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흐릿한 영상이 떴다. 철거 현장, 굴착기가 움직이고 한 여자가 미친 듯이 뛰어가는 모습, 그리고 붕괴. 화면이 흔들렸다. 마지막 프레임에 여자가 무언가를 끌어안고 있는 실루엣이 보였다. 서진의 손이 떨렸다. 관절을 비비는 속도가 빨라졌다. 구급차 기록은? 도착했지만 사망자는 현장에서 이미. 김현수가 말을 멈췄다. 그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병원 기록입니다. 박리나 씨는 왼쪽 다리 절단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료비는 재단에서 현금으로 지불했고요. 하율은? 아이는 어디에?
김현수는 낡은 수첩을 꺼냈다. 표지가 닳아 글씨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안쪽 페이지를 펼쳤다. 떨리는 손글씨로 쓰인 문장. 박하율 추정 7세 처리 완료. 기록 삭제. 무연고 화장. 서진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머리가 하얘졌다. 자신의 아이가 이름도 모른 채 죽었다. 아니, 죽은 것도 모른 채 15년을 살았다. 여기 사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김현수가 봉투를 건넸다. 희미한 인쇄 사진. 철제 더미 사이로 작은 운동화가 보였다. 빨간색 운동화. 한 짝만 찍혀 있었다. 서진은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무언가를 발견했다. 운동화 옆에 작은 이름표. 박하율이라고 또박또박 쓰여 있었다. 누가 지시했나? 서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회장님이 직접 지휘하셨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된다고. 특히 미혼모와 그 아이의 사고라는 것이 알려지면. 서진은 주먹을 쥐었다. 그래서 없던 일로 만들었단 말인가. 내 아이를. 이사장님은 모르셨습니다. 회장님이 철저히 숨기셨으니까요. 박리나 씨가 찾아왔을 때도 정신 이상자 취급하며 쫓아냈고 언론에도 재갈을 물렸습니다. 서진은 서류를 하나씩 다시 넘겼다. 감리소장 현금 5억, 언론사 L 광고비 10억, 경찰서 K 발전기금 2억. 돈의 흐름이 선명했다. 진실을 덮기 위해 쓰인 검은 돈들. 이사장님, 이 자료를 공개하시면 재단이 무너지겠지. 서진이 말했다. 어머니도 감옥에 갈 거고.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서진은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창밖으로 새벽의 서울이 보였다.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진실은 증거가 되는 순간 복수로 변한다는 걸 알아. 하지만 그는 하율의 운동화 사진을 가슴에 품었다. 복수가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도 알아. 은폐를 명령한 어머니? 아니면 도망친 나 자신? 김현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진은 계속했다. 둘 다야. 하지만 복수보다 중요한 게 있어. 책임이지. 하율이라는 이름을 다시 세상에 알리는 것. 그 아이가 살았다는 것을, 죽었다는 것을 공식 기록에 남기는 것. 서진은 김현수를 바라보았다. 내일 아침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모든 이사진이 참석하도록. 회장님도요? 특히 어머니가. 김현수가 나간 후 서진은 혼자 남았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다시 한번 훑었다. 그때 작은 메모 하나를 발견했다. 리나의 병원 퇴원 기록 끝에 간호사가 적은 듯한 메모. 환자가 계속 아이 이름을 부름. 하율아, 하율아. 진정제 투여했으나 효과 없음. 서진은 눈을 감았다. 리나가 얼마나 아이를 찾아 헤맸을지,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이제야 실감이 났다. 자신이 떠난 후 홀로 아이를 낳고 키우다가 잃은 그녀. 그리고 그 상실을 인정받지도 못한 채 15년을 살아온 그녀. 손가락이 또 엄지 관절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불안이 아니라 결이었다. 서진은 펜을 들었다. 백지에 한 문장을 적었다. 복수의 첫 단계는 책임을 부르는 이름을 공적인 자리 위에 올리는 일이다. 그리고 그 아래 한 이름을 또렷이 적었다. 박하율. 2011년 4월 5일생. 2018년 7월 23일 사망. 처음으로 아이의 생물 연월일을 적는 아버지. 15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해야 했다. 서진은 결심했다. 내일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그것이 하율과 리나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새벽 5시.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서진은 서류를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하율아, 아빠가 너무 늦었구나. 다음 날 오전 10시 정시 재단 이사회실.
타원형 테이블을 둘러싼 이사진 12명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긴급 소집이라는 통보를 받고 모인 그들은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최명자 회장은 상석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서진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거냐? 최명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이 서 있었다. 서진은 일어섰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재단의 과거 불법 행위를 보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최명자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불법 행위? 서진은 리모컨을 들었다. 이사회실의 대형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가 떴다. 낡은 수첩의 스캔 이미지. 2018년 7월 23일 재개발 현장 사고 은폐건이라는 제목이 선명했다. 15년 전 우리 재단이 주도한 재개발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1명, 중상자 1명. 그러나 이 사고는 공식 기록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화면. 회계로그가 차례로 떴다. 감리소장 현금 5억, 언론관리 10억, 경찰서 발전기금 2억. 문장들이 박동처럼 화면을 때렸다. 회장은 재단 자금을 불법 사용하여 산업재해를 은폐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이사 중 한 명이 손을 들었다. 잠깐, 정 이사장. 이게 무슨...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서진이 말을 자르며 다음 자료를 띄웠다.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흐릿했지만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다. 굴착기, 무너지는 건물, 아이를 향해 뛰어가는 여성. 그리고 붕괴. 사망자는 7세 남아 박하율입니다. 서진이 말을 이었다. 제 아들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최명자의 얼굴이 처음으로 동요를 보였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어머니도 아셨죠. 박리나가 임신했다는 것을. 그래서 더 철저히 숨기신 거 아닙니까? 서진은 다음 자료를 보였다. 병원 기록, 화장 증명서,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증거 최명자의 친필 메모. 박하율 건 완전 삭제할 것. 흔적 남기지 말 것. 중상자는 박리나입니다. 아이의 어머니이자 제가 15년 전 버린 여자입니다. 그녀는 아이를 구하려다 왼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이 사진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최명자는 처음엔 침묵했다. 그리고 이어 낮게 속삭였다. 재단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재단을 지키기 위해 한 아이의 존재를 지웠습니까?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여자가 나타나서 아이를 들먹이며 협박이라도 했으면 어쩔 셈이었냐? 내가 후계자가 되는 길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어. 그래서 죽은 아이를 없던 존재로 만드신 겁니까? 어머니도 자식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최명자가 일어섰다. 나는 재단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 100년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사람이 먼저입니다.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특히 기록에서 지워진 한 사람. 그 아이는 이름도 죽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마지막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리나가 쓴 편지들의 사진. 사랑하는 하율에게로 시작하는 수백 통의 편지. 15년 동안 리나는 죽은 아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빠 대신 아빠의 말을 전하는 편지를.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 아이를 혼자 기억하며. 이 사진 중 최고 참인 박 이사가 입을 열었다. 정 이사장,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서진이 답했다. 그래서 오늘 표결을 요청합니다. 최명자 회장의 해임안을.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최명자가 테이블을 내려쳤다. 감히 내가, 내 아들이, 저는 아들이기 전에 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비록 그 역할을 한 번도 하지 못했지만
김 이사가 손을 들었다.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검찰에 자진 신고할 예정입니다. 재단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재단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사가 우려를 표했다. 무너지는 것보다 더 나쁜 건 거짓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서진이 답했다. 최명자가 비웃었다. 너희들이 나를 해임한다고? 내가 이 재단을 여기까지 키웠는데 그 과정에서 한 아이를 죽음에서조차 지워버렸습니다. 서진은 이 사진을 둘러보았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선재단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약자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아이의 죽음을 은폐했다면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젊은 이사 하나가 말했다. 저는 정 이사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재단의 명예가 누군가 말하려 했지만 서진이 막았다. 명예는 진실 위에 세워질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박 이사가 안경을 벗고 말했다. 표결하겠습니다. 최명자 회장 해임안. 찬성하시는 분? 하나둘 손이 올라갔다. 처음엔 망설이던 이사들도 결국 손을 들었다. 12명 중 9명이 찬성. 표결은 짧았다. 해임 가결되었습니다. 최명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여전히 꼿꼿했다. 너희들이 후회할 거다. 어머니. 서진이 불렀다. 저도 어머니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율이라는 아이를 생각하면 그 아이도 누군가의 전부였습니다. 최명자는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명패가 테이블에서 치워졌다. 한 시대의 방식이 끝났다.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서진은 자신의 귀에 오래전부터 맴돌던 이름을 또렷이 불렀다. 하율. 복도에 그 이름이 울렸다. 더 이상 숨겨진 이름이 아니었다. 더 이상 없던 존재가 아니었다. 하율아, 아빠가 너무 늦었구나.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서진은 눈을 감았다. 그 이름이 더 이상 죄책의 칼날이 아니라 책임의 방향이 되길 바라면서 속죄의 시작은 인정하는 것, 이름을 부르는 것, 그리고 기록하는 것임을 깨달으며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다. 그 어딘가에 리나가 있을 것이다. 이제 그녀를 찾아가야 했다. 아이의 아버지로서 늦었지만 제대로 사과하고 함께 아이를 기억해야 했다. 이사회 전날 밤 서진은 한강둔치로 다시 향했다. 손에는 두꺼운 담요와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천막초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간간히 들리는 기침 소리와 신음소리만이 사람들이 있음을 알려주었다. 리나의 천막 앞에 섰다. 비닐 안쪽으로 희미한 촛불빛이 새어나왔다. 서진은 담요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콘크리트가 무릎을 찔렀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리나야. 목소리가 떨렸다. 문 열지 않아도 돼. 다만 여기 있을게. 안쪽에서 움직임이 멈췄다. 침묵이 흘렀다. 하율이. 우리 아이였구나. 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 비겁했어. 천막 안에서 낮은 흐느낌이 들렸다. 눌린 울음과 마른 기침 소리가 겹쳐 흘렀다. 내가 그때 떠나지 않았다면 하율이가. 서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미안해. 100번, 1000번 사과해도 부족한 걸 알아. 가세요. 리나의 목소리가 천막 너머로 들렸다. 쉬고 거친 목소리였다.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내일 이사회가 있어. 어머니를 해임시킬 거야. 하율이의 죽음을 은폐한 책임을 물을 거고. 천막이 살짝 흔들렸다. 그게 하율이를 살려줍니까? 내 다리를 돌려줍니까? 아니,
하지만 적어도 하유리가 살았다는 것을, 그리고 죽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릴 수 있어. 리나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웃음이었다. 15년이나 늦었네요. 서진은 보온병을 천막 입구에 밀어 넣었다. 따뜻한 차야. 날이 추워서. 필요 없어요. 그러나 서진은 일어나지 않았다. 무릎이 저려왔지만 그대로 앉아 있었다. 1시간, 2시간. 새벽녘이 되자 천막 안의 기침 소리가 심해졌다. 헐떡이는 숨소리가 들렸다. 리나야, 괜찮아? 대답이 없었다. 서진이 천막을 열려는 순간 리나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서진은 비닐을 찢듯 열고 들어갔다. 리나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리나. 서진은 그녀를 안아들었다. 너무 가벼웠다. 뼈만 남은 것 같았다. 119 불러. 누구 없어요? 구급차가 도착했다. 응급구조사들이 리나를 들것에 실었다. 보호자 되십니까? 네, 제가. 가족입니다. 병원 응급실. 리나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다. 의사가 서진을 불러 말했다. 폐렴이 심각합니다. 영양실조도 심하고요. 오래 버티기 힘든 상태였는데. 서진은 리나의 침대 옆에 앉았다.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얼음처럼 차가웠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앙상했다. 새벽 5시쯤 리나가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서진을 보았다. 왜? 여기. 쓰러졌어. 폐렴이래. 리나가 손을 빼려 했지만 힘이 없었다. 가세요. 이제 와서. 미안해. 서진이 그녀의 손을 더 꼭 잡았다. 이제라도 제대로 아버지가 될게. 하유리의 아버지로서. 리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유리는 당신을 닮았어요. 눈이 똑같았어. 리나야. 매일 물었어요. 아빠는 어디 있냐고. 그럴 때마다 하늘나라에 있다고. 거짓말했어요. 서진의 목이 메었다. 내가 정말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 리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돌렸다. 침대 옆 의자에 놓인 낡은 가방을 가리켰다. 그 안에 편지가 있어요. 서진이 가방을 열었다. 빛바랜 봉투들이 가득했다. 100통은 넘어 보였다. 첫 번째 봉투를 꺼내 열었다. 사랑하는 하율에게로 시작하는 편지였다. 오늘 아빠가 너를 만났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야. 하율아, 사랑한다. 아빠가 항상 너를 생각하고 있다고. 서진은 편지를 읽다가 멈췄다. 눈물로 글씨가 보이지 않았다. 부재를 메우기 위해 썼어요. 리나가 말했다. 엄마가 쓴 아빠의 말들. 하율이가 외롭지 않게, 아빠가 있다고 믿을 수 있게. 서진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리나야, 나 하율이가 죽던 날. 리나가 천천히 말했다. 철골이 쏟아질 때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알아요? 서진이 고개를 저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서진은 무너졌다. 편지를 끌어안고 울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이,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주지 못한 아이. 그 아이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찾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다. 당신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사고 일주일 후에. 리나가 말을 이었다. 돈 봉투를 던지면서 말했어요. 입 다물고 사라지라고. 하율이는 처음부터 없던 아이라고. 리나야. 저항했어요. 경찰서도 가고 언론사도 찾아갔어요. 하지만 아무도. 미친 여자 취급만 했어요. 서진은 리나의 손을 이마에 대고 울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는 됐어요. 리나가 힘겹게 말했다. 대신 하나만 약속해줘요. 뭐든지. 하율이를 기억해주세요.
그 아이가 살았다는 것을, 당신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약속할게. 아니, 그보다 더 할게. 하율이 이름으로 병원을 만들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한 병원. 리나가 처음으로 작게 웃었다. 하율이가 좋아했을까요? 분명 좋아했을 거야. 너를 닮아 따뜻한 아이였을 테니까. 아침 햇살이 병실로 들어왔다. 리나는 눈을 감았다. 지친 것처럼 보였지만 표정은 조금 편안해 보였다. 서진 씨, 리나가 속삭였다. 하율이 생일은 4월 5일이었어요. 벚꽃이 피던 날. 기억할게. 매년 그날마다. 그리고 리나가 가방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운동화 한 짝이었다. 빨간색 운동화. 이것만 남았어요. 사고 현장에서 이것만. 서진은 운동화를 받아들었다. 작고 낡은 운동화. 하율이 신었던 것. 그는 운동화를 가슴에 안았다. 그 순간 서진은 알았다. 속죄는 말이 아니라 역할의 복구라는 것을. 비어있던 아버지의 자리를 비록 늦었지만 끝까지 채우는 일이라는 것을. 리나야. 서진이 말했다. 우리 하율이를 위해 함께 살아가자. 그 아이가 못다한 삶까지 우리가 살아내자. 리나는 대답 대신 서진의 손을 약하게 쥐었다. 그것이 용서는 아니었다. 하지만 시작이었다. 하율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연결된 두 사람의 늦은 시작이었다. 리나가 태어난 지 일주일 후 서진은 재단 본부 대강당에 섰다. 기자회견장은 200여 명의 취재진으로 가득했다. 최명자 회장의 해임과 재단 비리 폭로 이후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서진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다. 짧게 숨을 고르고 시선을 들어 카메라들을 마주 보았다.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강당이 조용해졌다. 서진은 준비한 원고를 내려다보지 않고 말을 이었다. 정씨재단은 하율의원 설립을 발표합니다. 웅성거림이 일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하율의원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서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박하율. 2011년 4월 5일생. 2018년 7월 23일 사망. 우리 재단의 재개발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7세 아이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의 이름입니다. 강당이 술렁였다. 기자들의 손이 빠르게 움직이며 메모를 했다. 하율 의원은 노숙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이주 노동자 의료 소외계층에게 완전 무료 진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신분증이 없어도, 주소가 없어도,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될 것입니다. 한 기자가 물었다. 완전 무료라는 것은 재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재단의 수익사업 이익금 전액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 개인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료 서비스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서진은 스크린을 가리켰다. 하율 의원의 조감도와 운영 계획이 떴다. 24시간 응급실 운영, 이동진료차 5대 운영으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 내과, 외과, 정신과, 치과 등 필수 진료가 운영,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센터, 법률 지원 및 주거 연계 서비스까지 제공할 예정입니다. 왜 무료입니까? 한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다. 자선사업의 한계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서진은 그 기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잃어버린 한 생명 앞에서 값을 매길 수 있습니까? 제 아들 하율이는 가난 때문에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도 신속한 구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존재 자체가 지워졌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자선이 아닙니다. 속죄입니다. 그리고 책임입니다. 우리 사회가 놓친 생명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손을 들었다. 정 이사장님 개인의 속죄를 위해 재단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 개인의 속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노숙인이 병원 문턱도 넘지 못하고 죽어가는지 아십니까? 서진은 다음 자료를 보였다. 의료 사각지대 통계였다. 작년 한 해 서울에서만 무연고 사망자가 500명이 넘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제때 치료받았다면 살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율 의원은 이런 죽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재정 지속 가능성은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첫째, 재단 수익 사업을 확대할 것입니다. 둘째, 기업과 개인 후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협력하여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하율 의원이 모델이 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한 방송사 기자가 물었다. 하율 군의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진은 잠시 멈췄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박리나 씨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도 하율 의원 설립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이렇게라도 남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최명자 전 회장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어머니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가족이지만 아니 가족이기에 더욱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갈 무렵 한 젊은 기자가 물었다. 정 이사장님, 하율 의원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진은 천천히 답했다. 한 사람의 기록을 회복하는 일이 한 도시에 대한 의료 정의의 출발입니다. 하율 의원은 단순한 병원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외면했던 사람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의 생명을 기록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였다. 하율의 사진이었다. 밝게 웃고 있는 7살 아이의 모습. 이 아이는 제 아들 박하율입니다. 15년 동안 없는 존재로 취급받았지만 분명히 살았고 웃었고 꿈을 꾸었습니다. 하율 의원은 이런 존재들을 기억하고 지키는 곳이 될 것입니다. 말이 끝나자 플래시가 번쩍였다. 서진의 심장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해졌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부른 것이다. 더 이상 숨겨진 이름이 아니었다. 보도자료 마지막 장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한 사람의 기록을 회복하는 일이 한 도시에 대한 의료 정의의 출발이다. 기자들이 빠져나간 후 서진은 혼자 남아 빈 강당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하율아, 이제 내 이름을 모두가 알게 될 거야. 내가 살았다는 것을, 내가 사랑받았다는 것을. 회견장을 나와 비어있는 복도를 걸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보였다. 저 어딘가에서 지금도 아프지만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율 의원은 그들을 위한 것이었다. 서진은 주머니에서 하율의 사진을 꺼내 보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내 이름으로 생명을 살릴게.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1층 로비로 내려가는 동안 그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관절을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율의 사진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로비에 리나가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TV로 기자회견을 지켜본 모양이었다. 눈가가 붉었다. 잘했어요. 리나가 말했다. 하율이가 좋아했을 거예요. 서진은 리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리나야, 우리 함께 하율 의원을 만들어 가자. 하율이를 위해서
리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다. 하율이라는 이름이 그들을 다시 연결했고 이제 그 이름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려 했다. 밖에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4월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율의 생일이 있는 달. 4월 5일. 하율의 생일. 개원식 날 아침, 서진은 새벽 일찍 하율의원에 도착했다. 5층 건물 전체를 개조한 병원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흰 외벽에는 하율의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했고 그 아래 작게 모든 생명은 기록되어야 한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정문 앞에는 붉은 리본이 걸려 있었다. 개원식은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이미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의료진, 자원봉사자,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가 될 사람들 노숙인, 이주노동자, 장애인들이 조심스럽게 병원을 둘러보고 있었다. 서진은 로비로 들어갔다. 벽면 한쪽에는 하율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다. 7살의 밝은 미소. 그 아래에는 작은 명패가 있었다. 박하율 2011년 4월 5일부터 2018년 7월 23일. 이 병원은 한 아이의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생명이 소중하고 모든 이름이 기록됩니다. 일찍 오셨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서진이 돌아봤다. 리나였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표정은 전보다 훨씬 나아 보였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오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듯 했다. 오늘이 하율이 생일이잖아요. 리나가 사진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14번째 생일. 리나야, 오늘 무리하지 않아도. 아니에요. 리나가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꼭 서 있고 싶어요. 하율이가 보고 있을 테니까. 9시가 되자 의료진과 직원들이 모두 모였다. 응급의학과 과장 김수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준영, 사회복지사 이미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자리를 잡았다. 모두 자원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오늘은 시작일 뿐입니다. 서진이 직원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순히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인정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10시 정각 개원식이 시작됐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모였다. 언론사 기자들, 시민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한강둔치 천막촌에서 온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자리를 채웠다. 서진이 가위를 들어 리본을 끊으려는 순간 리나가 휠체어에서 일어났다. 목발을 짚고 천천히 서진 옆으로 걸어왔다. 같이 자르면 안 될까요? 리나가 물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이 함께 가위를 잡았다. 찰칵 리본이 끊어지자 박수가 터졌다. 그때 리나가 비틀거렸다. 서진이 본능적으로 부축하려 했지만 리나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리고 목발을 고쳐 짚고 혼자 힘으로 다시 섰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녀는 천천히 병원 문턱을 넘었다. 문턱을 넘는 데 필요한 것은 근력이 아니라 의지였다. 15년 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아이의 엄마가 이제야 아이의 이름이 걸린 병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리나는 곧장 하율의 사진 앞으로 갔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 액자를 만졌다. 그리고 숨을 고르고 속삭였다. 엄마 왔어. 늦어서 미안해. 이제야 내 이름을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곳이 생겼구나.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다. 몇몇은 눈물을 훔쳤다. 바로 그때 첫 환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60대로 보이는 노숙인 남성이었다. 낡은 점퍼에 때 묻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는 화려한 개원식 장면에 주눅이 든 듯 문 앞에서 망설였다. 어서 오세요. 접수대의 간호사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정말 무료입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작았다. 네, 완전 무료입니다. 신분증이 없어도 괜찮아요. 남자의 눈이 흔들렸다. 저는 주소도 없고 이름도 괜찮습니다. 간호사가 다가가 그의 팔을 가볍게 잡았다. 오늘부터 여기가 어르신의 병원입니다. 남자는 겨울 모자를 벗었다. 그리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3년 만에 병원이라는 곳에 들어와 봅니다. 서진이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어르신, 어디가 아프신지 말씀해 주세요. 다 치료해 드릴게요. 허리가 1년째 아픕니다. 그런데 병원 갈 돈이 없어서 이제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리나가 접수대 옆에서 목발을 고쳐 짚으며 그 광경을 지켜봤다. 노숙인 남성이 진료실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15년 전 자신을 떠올렸다. 아이를 잃고 다리를 잃고 병원비조차 없어 절망했던 그때를. 이제 시작이네요. 리나가 서진에게 말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오후가 되자 환자들이 계속 찾아왔다. 베트남에서 온 이주 노동자, 휠체어를 탄 장애인, 갓난아기를 아는 미혼모. 그들 모두가 조심스럽게 그러나 희망을 안고 병원 문턱을 넘었다. 진료실에서는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였다. 엑스레이를 찍고 혈액 검사를 하고 약을 처방했다. 모든 것이 무료였다. 환자들의 얼굴에 조금씩 안도의 빛이 번졌다. 저녁 무렵 서진과 리나는 옥상에 올라갔다. 한강이 내려다 보였다. 저 멀리 천막촌도 보였다. 하유리가 살아있었다면 14살이 됐을 텐데. 리나가 말했다. 중학생이 됐겠지. 축구를 좋아했어요. 나중에 크면 손흥민 같은 선수가 되고 싶다고. 서진은 리나의 손을 잡았다. 리나야, 하유리가 못다한 꿈까지 우리가 이뤄주자. 이 병원으로. 당신이 지킨 생, 이제 우리가 이어갈게. 서진이 말했다. 하유리가 살리고 싶어 했을 생명들을 우리가 살릴게. 리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1층 로비로 내려오니 아직도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야간 진료도 계속될 예정이었다. 24시간 문을 여는 병원. 언제든 아픈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곳. 로비 천장으로 저녁 햇빛이 환하게 번졌다. 황금빛 햇살이 하율의 사진을 비췄다. 마치 아이가 웃으며 잘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오늘 몇 명이나 왔을까요? 리나가 물었다. 47명이래. 첫날 치고는 많은 거야. 앞으로 더 많이 오겠죠? 그래야지. 그래야 하율이도 기뻐할 거야. 밤 9시 개원 첫날이 저물어 갔다. 그러나 병원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응급실에는 여전히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고 당직 의사가 회진을 돌았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오늘 이 병원의 문턱을 넘은 47명. 그들 모두가 하율이었다.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던, 치료받지 못했던, 기록되지 못했던 생명들이었다. 하율아. 서진이 작게 중얼거렸다. 오늘이 내 생일이야. 그리고 이 병원의 생일이기도 해.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살릴 거야. 리나가 그의 옆에 섰다. 두 사람은 말없이 병원 로비를 지켜봤다. 새로운 환자가 들어올 때마다 그들은 하율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처럼 느꼈다. 문턱을 넘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기적이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밤이 내려앉은 개원 첫날, 서진은 마지막 순회를 했다. 병원은 조용했지만 완전히 잠들지 않았다. 응급실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고 당직 의사가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입원실에서는 환자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빈 대기실을 걸으며 서진은 벽에 새겨진 문구를 손끝으로 어루만졌다.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한 시대를 고친다. 그가 직접 쓴 문장이었다. 하유를 생각하며 쓴 문장이었다. 원장실로 돌아온 서진은 책상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15년 동안 간직해온 것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3일 전 리나에게 받은 것이었다. 상자를 열자 작은 빨간색 운동화 한 짝이 나왔다. 하율의 운동화. 신발 안쪽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하율이라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이가 직접 쓴 것이리라. 서진은 운동화를 들어 로비로 갔다. 하율의 사진 아래 유리 진열대가 있었다. 그곳에 운동화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뭐 하세요? 리나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접수대에 불을 끄고 있었다. 야간 근무자에게 인수인계를 마친 모양이었다. 하율이 운동화를 여기 두려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리나가 다가왔다. 목발 소리가 조용한 로비에 울렸다. 그녀는 진열대 앞에 서서 한참 운동화를 바라보았다. 죄책은 지워지지 않아요. 리나가 말했다. 평생 안고 가야 할 거예요. 당신도 나도. 알아. 그래도. 리나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다. 오늘은 덜 아프네요. 하율이 이름으로 47명이 치료받았으니까.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속죄는 기억을 버리는 게 아니라 기억을 돌보는 기술 같아. 기억을 돌보는 기술? 그래. 매일 하율이를 기억하면서 그 기억으로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 내일도 진료하고 환자를 받고 누락된 서류를 다시 쓰고. 그렇게 하루씩. 리나는 작게 웃었다. 15년 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다. 오늘 그 노숙인 어르신 아세요? 리나가 물었다. 첫 번째 환자. 응. 김춘식 어르신. 이름이 있었네요. 그래. 모두에게 이름이 있어. 단지 우리가 묻지 않았을 뿐이지.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유리 진열대를 바라보았다. 작은 운동화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빛나고 있었다. 마치 하율이 거기 있는 것 같았다. 서진 씨, 리나가 말했다. 우리가 하율이 부모로서는 실패했어요. 하지만 이 병원의 운영자로서는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율이가 못다한 삶을 여기서 이어가는 거죠. 서진은 리나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지만 따뜻함이 느껴졌다. 리나야, 나 매일 여기 올 거야. 매일 환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할 거야. 저도요. 접수대에서 일하면서 모든 사람을 맞이할 거예요. 하율이가 그랬을 것처럼 밝게. 바깥에는 또 다른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다. 한강 둔치의 천막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병원 안의 공기는 다르게 흘렀다. 따뜻하고 안전했다. 있잖아요. 리나가 말했다. 제가 하율이에게 쓴 편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빠는 늘 너를 생각한단다. 비록 멀리 있지만 언젠가는 꼭 만날 거야 라고. 거짓말이 아니었네요. 이렇게라도 만났으니까. 서진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다. 당직 간호사가 다가왔다. 원장님, 응급 환자가 왔습니다. 교통사고입니다. 서진과 리나는 동시에 움직였다. 응급실로 향하면서 서진이 말했다. 가자. 일하러 가자. 네.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응급실 문이 열렸다. 들것에 실려온 환자는 젊은 여성이었다. 신분증이 없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의료진은 망설이지 않고 치료를 시작했다. 활력 징후 체크, 수액 연결, 엑스레이 준비. 서진은 환자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여기서 치료받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환자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돈이 없는데. 필요 없어요.
여기는 하율 의원입니다. 리나는 접수대로 돌아가 새로운 차트를 만들었다. 이름란에 미상이라고 적었다가 지우고 다시 썼다. 곧 알게 될 이름. 그리고 그 옆에 오늘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기록했다. 새벽 3시 응급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환자는 안정을 찾았다. 서진은 수술실을 나와 다시 로비로 갔다. 하율의 운동화가 여전히 유리 진열대 안에서 빛나고 있었다. 무사고라는 4글자. 그것은 한때 정시재단이 모든 것을 덮는 데 사용했던 단어였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다. 언젠가 이 병원에서, 이 도시에서 무사고는 정말로 사고가 없었다는 뜻이 될 것이다. 더 이상 진실을 덮는 단어가 아니라 모두가 안전하다는 뜻이 될 것이다. 서진은 수첩을 꺼내 오늘의 기록을 적었다. 2025년 4월 5일 하율의원 개원. 첫날 환자 48명 응급환자 1명 추가. 모든 환자 치료 완료. 모든 이름 기록 완료.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더했다. 박하율. 오늘도 너와 함께했다. 리나가 다가와 수첩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펜을 빌려 그 아래 적었다. 엄마도 함께했어. 아빠도 함께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밖에서 첫새가 울기 시작했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하율 의원의 2번째 날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가요. 서진이 말했다.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다시 와야죠. 네. 내일 또 바쁠 테니까. 두 사람이 병원을 나서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그러나 마음은 따뜻했다. 뒤를 돌아보니 하율 의원 간판에 불이 켜져 있었다. 24시간 꺼지지 않을 불빛이었다. 서진은 생각했다. 속죄는 끝이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삶이다. 매일 조금씩 한 사람씩 한 이름씩 기록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율에 대한, 리나에 대한, 그리고 자신에 대한 속죄의 기술이다. 하율아. 서진이 하늘을 보며 속삭였다. 아빠 잘하고 있니? 엄마랑 함께 내 이름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있어. 바람이 불었다. 봄바람 같았다. 하율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그리고 하율 의원은 내일의 장부에 또 하나의 이름을 또렷이 적어 넣기 시작했다. 지워진 이름들을 복구하고 없던 존재들을 기록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일. 그것이 그들의 속죄이자 사명이자 새로운 삶이었다.